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크게 증시가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4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 없이 한 47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2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56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2700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던 그런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지금 10% 가까이 지수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량주 위주로의 하락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 121선 정도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살리면서 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전에도 사실 코스피가 열심히 올라가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가는 추세를 좀 많이 보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뚝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이전에 뚝뚝 떨어지던 그런 패턴에 대비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2700선 근처에서부터 2200선까지 지수가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서 쭉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죠.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다시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이제는 이때와 이때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살려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세 끝내고 횡보장도 꽤나 오랫동안 겪었고, 그 뒤에 이제 상승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수를 넓은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간밤에 이제 또 미국의 PCE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물가 둔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질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이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470억 정도 매도했는데, 일단 확실히 지금 7월 중순부터는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매수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7월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8월달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97포인트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바닥 라인 깨고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와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지지하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지금 지지 라인을 하나씩 깨면서 아래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는 조금 더 하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이 하락이 언제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아마 2차 전지 관련한 이 산업계가, 그죠? 제조 산업계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그 시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 시장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된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제조업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한 4-5번 정도 떨어져서 시장이 이제 고금리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늘어나고 뭔가 이 기업의 투자 유치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소비도 활발해지고 그런 이제 체감들이 느껴졌을 때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투자 수급은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 없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 매수 진행하긴 했지만 뭐 사실 이 지수가 이 투자 수급에 대해서 중대하게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뭐 매수해봤자 크게 많은 매수量아니기 때문에 뭐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지수, 양지수 네, 보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는 어제 PCE 지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 지금 1.6% 1%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락하던 추세에서 조금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코스피 차트가 유사하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18,600포인트에서 17,000포인트 아래까지 거의 찍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이제 낙폭이 한번 여기서 꺾이면서 위로 다시 올라갈지 또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전에는 이 큰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이 해리스인가요? 새로운 민주당 후보도 그렇고요. 둘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갈 겁니다. 오히려 11월 달 이후에는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좋은 우호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갈 텐데 그게 지금 나스닥을 계속 끌어올릴 것인지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분위기 괜찮았고요. 니케이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도 보합 수준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환율은 1385원으로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 후반대를 지금 거의 몇 달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이게 떨어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400원 근처까지 쭉 이제 밀어 올릴 듯 하면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사실화되면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화가 아직도 이렇게 약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금 유로도 1,500원까지 가 있고 위안화도 190원까지 올라가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원화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에 대한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기가 이제 언제 되느냐가 또 이 가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은 네, 어제 뭐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간밤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7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천연가스도 2달러 수준. 그래서 물가 지표들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채권금리도 4.19%로 4.2%대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전 저점 3.9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지표 둔화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미국 대선 다가오면서 시장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도 사실이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1월 달까지 증시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11월에 대선이 결정되고 나서 연말까지는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금리 인하가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실행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고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12월 전에 잠깐 증시를 한번 꺾고 진행해도 되고요. 그죠? 잠깐 차익 실현하고 우리도 뭐 천천히 접근해도 되고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정해놓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0원 하락했고요. 0.3% 하락해서 18,8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뭐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하루에도 한 4-5번씩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뭔가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이 많이 이 힘이 빠졌다. 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 시장 내에서 계속 주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시간의 가격은 평소보다 거래가 좀 줄었고 18,810원으로 60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별 거래도 지금 540만 주로 감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가격이 좀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 때 이 지지부진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떨어뜨리는 그런 패턴이 또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1%, 0%, 2%, 0% 많이 떨어지면 한 3% 이렇게 한 2주 동안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2만 1,000원 위로 갔던 주가가 19,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번은 좀 더 했죠. 네, 지금 이제 체코원전 수주 발표를 하면서 25,000원을 반짝 찍고 쭉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좀 이제 이러한 패턴이 좀 더 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적정 수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원전에 대한 다른 테마들, 뭐 대우건설도 좀 올라갔고 한전기술도 좀 올라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60원 정도 하락한 걸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도 주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우리가 평소에 지켜보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발표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할 거 없이 대우건설도 그렇고요. 모든 차트가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게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수주를 아직 이제 본인들의 허가 없이 진행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메일을 써버렸죠. 그 바로 당일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을 뱉을 겸 공매도 활용할 겸 이렇게 좀 이 옵션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코스피도 지금 2,800선까지 갔다가 2,600 후반, 그 다음에 2,70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럴 만한 상황이었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주주들, 그죠? 대종목들 보시면 주가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전체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뭐 합병에 대한 영향도 일부 있었다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이전에 떨어지던 그런 패턴을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만 떼낸다면,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없었던 일로 떼낸다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라가를 반복하는 와중에 코스피가 좀 더 떨어져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더 떨어져서 121선까지 떨어뜨릴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떨어뜨리고 이제 다시 좀 힘을 붙여서 위로 올려준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시가 반등하면서 올라가 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13만 주 매수했고요. 지금 이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급락 매물을 한번 쭉 480만 주까지 던지고 그 뒤로는 이 큰 움직임 없이 매수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25일 매도했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이때 한 번에 싹 뱉어내고 그 뒤로는 크게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오히려 매수하고 있고요. 투신, 보험 약하게 이제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4만 주까지 매도하면서 또 야금야금 물량을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지금 7월 12일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거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매도하고 이제 체코 원전 수주 때 또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뒤로 뭐 크게 매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곧 계속 야금야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매도가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투자자들은 보험 투신도 사실 이 12일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투신은 뭐 샀다 팔았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여기 한번 세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험도 마찬가지 큰 매수 없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줄곧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얄미운 사모펀드는 또 이렇게 야금야금 매수하고 있는데요. 한번 추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저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두산 밥켓에는 또 이게 반대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7월 12일자로부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그 이전부터는 매도를 하던 연기금 투자자가 7월 12일자부터 합병 발표 이후에 이 두산밥켓을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보험 투자자도 마찬가지, 투신 투자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두산밥켓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에 대한 저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량과 두산 밥켓의 매수량을 비교하면 한 500억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 투자자가 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한번 이제 이 체크 원조 수주전을 활용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또 존재감 부각으로 한번 차익 실현하고 그 뒤로는 크게 매도 없이 진행 중이더라.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자꾸 눈에 띄죠. 뭔가 쭉 줄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마련했었는데 또 이제 저런 이 7월 12일부터 해서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4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를 또 늘려놓은 상황인데요. 자, 이전과 유사하게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직까지는 제가 서칭을 할 수는 없고요. 요게 한 300만 주, 400만 주까지 높아졌을 때 공매도 대량 보유자를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정확하게 지금 늘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한번 이 추세만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더 늘어나는 분위기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어제자로는 크게 변화 없었고요. 지금 이제 1399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는 낮게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좀 다시 늘고 있는데 대차장고는 지금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 종목 상세로 가시면 외국인 추정 물량 대비 당일 물량 조금 증가해서 13만 주 매수했고요. 전날 43만 주 매도했는데 사실 뭐 21.5% 정도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탈하지 않고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증가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연기금 투자자인지 그것은 아직은 알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지 다음 주에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가 없었고요. 신한증권은 뭐 계속 매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집계를 하면 UBS와 신한증권은 매도하고 있고 JP모건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병 발표 이후에 JP모건은 매수, UBS는 매도, 신한증권과 함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거래도 이제 신한증권으로 이렇게 매도가 잡혔고요. 지금은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공매도를 활용해서 또 MSCI 리밸런싱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합병 관련된 그런 이벤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직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IR 자료,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자, 어제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두산 밥켓의 자회사, 두산 밥켓 코리아에서 임직원이 40여 명이 연루된 이제 이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을 불러온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놓인 두산밥켓이 자회사 두산밥켓 코리아 전 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발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 감사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021년에 인수한 직계차 생산업체 두산 산업차량에 대해 경영진단과 그다음에 자체 내부 감사를 벌여가지고 전 현직 임원의 5명 배임 혐의를 발견했다라고 공시를 해버립니다. 어, 두산 밥켓코리아가 이제 두산 밥켓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 감사를 펼쳤는데, 왜 갑자기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내부 감사를 진행해서 저 부분을 이제 오픈을 시켰는지, 그리고 합병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인데 저 감사를 통해서 지금 두산 밥켓에 대한 가치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과연 이 합병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굉장히 이제 저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밥켓에 대한 실적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내부 감사를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소식이 있는 상황에서 두산 밥켓의 주가를 마치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가? 제가 단기간에 이제 6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뭐 4만 2천 원까지 주가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해버렸죠. 지금 이제 저 배임 공시도 지금 시간 외에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에 대한 이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이 지금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을 행사하면 지금 벌써 20% 가까이 지금 매수 청구권 대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합병이 정말 통과될 것인가도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이 기관 투자자도 왜 매수를 하는지도 저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밥켓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IR 자료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가시면 이렇게 2024년 2분기 실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뭐 미리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토대로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이제 7월 29일이 주주 기준일이죠. 주주 명부 기준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7월 29일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주식을 매입하면 그게 이제 이 주식이 매입됐다라는 이 인정이 되는 것이 2거래일 전입니다. 그래서 2거래일 전이라고 하면 26일 어제 금요일이고 25일까지 주주 명부 기준일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29일까지긴 하지만 이미 7월 25일까지 종가까지 들고 계셨어야지 이제 주주 명부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이 합병에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합병에 반대를 표시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매수 청구권은 7월 11일에서 7월 12일까지 들고 있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 그 판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12일 아마 시간 외 거래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7월 29일 주주 명부가 확정이 되긴 했지만 그 뒤에 이 매수 청구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면 주식을 팔지 않아야 되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합병에 대한 예를 들어 반대를 표시한다고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분들이 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밥켓에 대한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주가도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두산 밥켓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되더라도 두산 밥켓 쪽에서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게 아마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기다려 보죠. 뭐 9월 이제 초반까지
9월 초에 아마 이 반대 의사 표시하고 매수 청구권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은 일단은 기업의 가치 정도만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판단하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 주주분들에게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빌리티 부문입니다. 지금 네, 실적이 이제 부문이 있고 연결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또 맨 마지막에 가시면 별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별도는 뭐고 부문은 뭐 재무 연결은 또 뭐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본연의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을 때고요. 부문이라고 한다면 에너빌리티와 이제 같은 사업의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뭐 이 해외 자회사들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연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밥켓의 그런 이제 이 자회사들이죠. 그러니까 100% 자회사들은 여기에 포함될 거고요. 100% 자회사 아닌 애들은 이제 재무 연결 기준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함이 된다. 이번에 아무래도 두산 밥켓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게 건설 경기에 대한 불황으로 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두산 밥켓 외에도 HD 이 두산 인프라코아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건설 시장이 약간 이제 좀 이 수축된 느낌도 있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제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공장에서 마구마구 찍어내고 수요가 이 줄어드는, 그죠? 공급이 많아져서 수요가 줄어드는 이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 때 당연히 실적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그 기간에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연결 이 실적 가지고 두산 바켓 실적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연결 기준이 아니죠. 연결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그 두산 밥켓과 두산 퓨얼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자본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 몇 프로를 들고 있고 그 주식에 대한 이 자본 가치가 얼마인지가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시가총액에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이 뭐 실적이 엄청나게 뭐 좋지 않고 적자가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자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현금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바로바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 연결 기준은 그냥 연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문과 별도 기준의 이런 이 수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별도와 부문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는 할프입니다. 네, 반기. 그 다음에 Q가 쿼츠, 그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OI는 이제 year to year, 전년 대비, 그죠? 현재 이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수주량이 보시면은 지금 전 반기 대비해서 63%가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일시적인 이제 원자력 테마에 엄청 큰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수주량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스터빈 위주로의 그런 이제 수주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말에 24년 계획이 세워질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원자력 테마는 이제 2025년부터 새롭게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주 잔고는 여전히 14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하나도 수주하지 않더라도 수년치의 일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액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매출액은 유사하게 진행되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전 반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자체도 4%대로 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순이익도 지금 1200억으로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도 감소하는 모습으로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부문은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이 각각 740억, 721억으로 거의 유사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익률이 4%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00억과 500억 정도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감소한 게 사실이고요. 네, 순이익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연결은 이제 퓨얼셀과 밥캣이 포함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주가 확실히 좀 이 상반기이긴 해도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적은 느낌이긴 한데, 그럼 이제 24년 하반기에는 어떤 수주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산 국내 가스 복합 주기기와 장기 서비스, 그다음에 복합 EPC 수주를 포함해서 7월에 현재 누적 수주액이 2.5조 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반기로 했을 때는 1조 8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하만 복합 화력 발전 수주를 또 하면서 2.5조까지 수주가 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연간 전망이 6.3조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남은 하반기에 한 3.8조 정도를 추가로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수주 전망으로 되어 있고요. 원자력에 대한 SMR이 4천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자재 발주가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복합 EPC가 1.7조 엄청나게 크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복합 주기 3천억, 개보수 서비스 5천억 해가지고 가스터빈과 이제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재생은 여전히 이제 좀 저조하죠. 2천억 정도 풍력 기자재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토목 건축 주단 방산 등 이제 6천억 정도, 개보수 이제 1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스터빈이 확실히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으로 가면 아마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온핸드죠, 그죠? 우선 협상자 대상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온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다. 그 거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프로젝트들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애들로 넣었기 때문에 6.3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요.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4천억으로 줄었는데 그 나머지로 지금 6조 가까이를 달성한다는 것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이제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하면 연간 수주액이 10조 이상 그냥 넘어가죠.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긴 두산 로보틱스와의 분할 합병 기대 효과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자력 대형 원전 SMR 설비 및 기술 투자입니다. 국내외 대형 원전 및 SMR 사업 확대로 25년 이후에 제작 능력을 초과해서 단계적인 증설 추진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이 지금 현금 마련이 필요한데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두산 지주사가 이제 두산 큐벡스를 사고 그다음에 그 D20을 사면서 이제 4,800억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사업 확대, 가스터빈도 생산 캐파 확장 추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기대 효과는 현금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을 늘릴 수 있다라고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유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추가로 하거나 회사채를 찍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현금 확보를 하는 것 말고 이제는 두산 바켓을 떨어뜨릴 때 부채 7천억을 떨어뜨리고 현금 4,800억을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전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이미 2025년까지 설비 투자, 2026년까지였나요? 설비 투자에 대한 시설 투자 금액을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도 있고 그린 본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도 될 건데 굳이 이제 그 합병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 효과를 이렇게 시설 투자로 잡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국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실무안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치보다 지금 이 10차보다 지금 설비 용량이 더 필요하다. 10.6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10.6기가와트 안에는 대형 원전과 SMR, 무탄소, LNG 병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형 원전 3기와 그다음에 SMR에 대해서 지금 한 그때 700메가와트였나요? 그 정도 규모를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전환, 그다음에 풍력 설비에 대한 목표 증가 이런 것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성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건 맞죠. 네, 2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반대하는 세력 쪽에서 그 이제 이 원전 에너지를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 연말까지는 가면 아마 어느 정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이죠.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호기당 12조 규모로 UAE 원전 이 바라카 원전 대비해서 실조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기자재 가격도 좀 증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UAE보다 이제 여기 체코 원전에 대한 단가가 좀 더 높을 수 있죠.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비가 아주 많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주기기와 터빈 시공 분야 참여로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계약 예정일은 25년 3월이고 요거는 한수원이 계약하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계약하는 것은 그 몇 달 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좋은 방향으로 기대가 됩니다. 24년 말에는 계약 조건 및 가격 협상 예정이고 24년 말 정도 가면 하반기 중에 아마 체코 원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정도 되면 아마 체코 원전 규모에 대해서도 선정을 할 건데요. 테멜린에 대해서 두 기를 지을지 말지도 그때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소송은 막바지 조율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막바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협력하는 것은 이제 오케이 중재 합의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얼마 줘야 되냐 그리고 너네는 우리가 주는 대신 뭘 해줄 거냐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조건들이죠. 그래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100%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체코 원전이 우리 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불확실성을 계속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련 주식들을 찍어 눌리는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들이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상황이 아니죠. 네, 오히려 이 에너지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 외에도 이제 가스터빈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보령, 안동, 그다음에 이제 함안까지 벌써 이제 누적 수주가 1조 이상 잡힐 만큼 지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해서 작년 김포열 병합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곧 이제 사우디 쪽에 주 단조 공장 짓고 나면 사우디에서도 LNG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에 대한 누적 수주가 지금 24년, 3년에서 28년으로 지금 이제 24년 거의 절반 지났고 5, 6, 7, 8 해가지고 4년 정도 해가지고 총 이제 9.9조 원이 잡힐 만큼 아주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 납품하고 끝이 아니고 이제 가스터빈 특성상 굉장히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모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해체하고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수익이 있고 그리고 기자재라는 입장에서 이제 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익률이 나오는 사업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연평균 23.6%로 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리고 LNG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LNG에서 수소로 전환되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전소 터빈이 개발이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엄청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문 관련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8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8천억이면 사실 뭐 공사 선급금 받아서 좀 현금성 자산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 그래서 굳이 두산 지주사로부터 현금 받아서 이 투자 시설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지금도 투자 시설은 가능하다. 단지 그냥 이제 이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고 이자 발생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이 필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10.6%에 대한 성장은 두산 로보틱스로 신주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시너지 없더라도 충분히 10.6% 성장이 가능하다. 그거는 그냥 캐파 증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두산 경영진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갑작스럽게 그런 이 결정을 해가지고 저도 머리가 아프고 주주분들도 머리가 아프고 괜히 제가 오해를 사고 그죠? 욕먹고 그런 상황인데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처럼 같이 분석 계속 할 거고요. 합병까지 지금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 2달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점 풀어드리고 그리고 두산 밥캣이 아마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 두산 밥캣의 주주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별도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EQ 1100억이고요. 매출액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익률은 7.6%로 별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문에서 지금 뭐 두산 비나라든지 그런 이 베트남 쪽 이렇게 돈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자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좀 까먹고 있는데 뭐 순이익도 좋고요. 네, 나머지 재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체코 원전 기대감 뭐 그런 이 좋은 이제 재무 개선도 되고 좀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하게 저도 계속 공시 읽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일단 차분하게 이끌어 가보고요. 사실 뭐 제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가서 합병 참여하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합병 참여 안 해도 되고 합병 반대 저도 할 거고요. 합병 반대 안 되더라도 뭐 합병 참여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뭐 주식을 팔아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반대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셨다면 7월 25일까지 들고 계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은 이제 이미 11일 12일에 들고 계셨어야 되고 25일까지도 들고 계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팔지 말고 9월 매수 청구권까지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팔았다가 샀던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이제 이 행사했을 때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와 이제 이
2850원이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기본 공제 250만 원이 진행되는데 내가 이제 15,000원에 들고 있어서 한 주당 이제 5,000원의 차익을 얻는 상황에 예를 들어 1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수익을 얻었죠.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50만 원 빼고 4,75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700만 원 정도 수익이면 16% 정도 세금을 떼기 때문에 거기서 누진 공제가 있긴 하지만 누진 공제 제외하더라도 4,700에 16%면 한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매수 청구권 대비해서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매수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남은 이제 2달 정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죠. 뭐.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약세는 사실 뭐, 이 합병에 대한 주요 내용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관련 종목들과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금요일에 다른 종목들 좀 반등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하게 하락했다고 해서 합병에 대한 주요 이슈다라고 설명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결국에는 비슷한 차트 그리고 있고 비슷한 하락률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시 원전에 대한 테마들이 살아난다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